안녕하세요. 실천육수다입니다. 오늘은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상태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인데요. 우선 재무상태표가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고 그런데 재무상태표란 건 예전에는 이제 대차대조표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제 바뀌었죠. 재무상태표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합당한데 재무 상황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지표고요. 우선 재무상태표를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재무상태표는 먼저 유동자산, 그러니까 1년 안에 현금화하기 용이한 자산이 유동자산이에요. 또 1년 안에 현금화하기 용이하지 않은 자산이 비유동자산인데, 그게 우선 자산을 먼저 알아야 되겠네요. 자산이라는 것은 기업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장한 자본 있죠. 그리고 이제 빌린 부채, 이 자본과 부채를 합친 이걸 용어를 자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자산을 가지고 형체를 이루고요. 근데 이제 자본과 부채는 형체가 있는 게 아니라 금액이에요. 금액.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본이 뭐냐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합당하고요. 이 재무상태표는 결국 기업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뤄놓은 자산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기업은 훌륭한 자산을 갖고 있고, 어떤 기업은 좀 훌륭하지 않는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산을 갖고 있을수록 훌륭하고, 어떤 자산을 갖고 있으면 훌륭하지 않은 자산인 것을 알 필요가 있고, 그러면 결국 좋은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시총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재무 비율을 보고, 먼저 재무 비율을 본 이유는 종목을 고르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근데 그 재무 비율을 이루는 수치가 진짠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표를 보고요. 또 현금 흐름표가 이제 현금 이야기인데, 결국 이제 유의미한 현금이 들어와가지고 그 현금 가지고 자산이 이루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건데, 여러 가지 자산이 있어요. 자산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자산은 다 현금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이게 막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채권을 가지고, 매출 채권을 가지고 어떤 자산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현금적인 자산 갖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당 기업이 이루는 자산 상황을 설명하고, 결국 그게 훌륭하면 좋은 시총을 이루고, 그게 훌륭하지 않으면 어떤 시총에서 계속 머물러 있겠죠. 정체해 있겠죠. 우선 아까 말씀드린 자산은 유동자산, 1년 안에 현금화하기 용이한 자산, 비유동자산, 1년 안에 현금화하기 용이하지 않는 자산,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또 유동자산에서는 크게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자산을 안 해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결국 좋은 기업을 고르고 싶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정보 선택할 때는 먼저 재무를 보겠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보고, 그 다음 재무상태표 보고, 손해계산서는 보유 기간 중에 주로 보게 되는 그런 지표예요. 오늘은 재무상태표를 이야기하는데, 재무상태표는 이제 자산을 가지고 이제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가를 설명한 건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이 있어요. 유동자산은 크게 이제 몇 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유의미한 자산을 볼까요? 먼저 재고자산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재고자산은 게 뭐죠? 기업에서 공장에 갖고 있는 어떤 자기 제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이제 그런 제품도 있지만, 그래서 상점에 진열해 놓은 제품, 백화점에 진열해 놓은 그런 제품도 재고자산에 속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재고자산이 결국은 이제 어떤 회사가 커짐에 따라 적정 제어가 중요한 건데, 이를테면 이 회사가 이제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데 현금 자산이 증가 안 하고 재고 자산만 계속 증가해요.
그러면 의미가 없죠. 문제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종목을 이제 보유 주 기간 중에 내가 매출이 계속 발생을 해요. 계속 커지고. 근데 유의미한 자산이 증가 안 하고 재고 자산만 계속 증가한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재고 자산이 최근 이제 몇 년 동안 어떻게 되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채권이라고 있는데, 매출 채권이 뭐냐면은, 어떤 게 매출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 매출 발생한 걸 현금으로 안 받고 채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매출 채권이라고 해서, 우선 채권이라는 게 뭔가를 알 필요가 있는데, 채권이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응?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못 받을 수 있죠. 못 받을 수 있죠. 특히 이제 매출 채권이 많은 기업은 대부분 을기업이 많아요. 갑기업은 갑인데 을한테 어떤 돈을 청구할 때 다 현금으로 주로 받겠죠. 물론 현금으로 다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갑은 보통 현금으로 주로 받죠. 근데 을 입장에서는 갑한테 함부로 막 현금을 다 주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는 아닌데 상당한 퍼센트로 채권을 받죠. 매출 채권을 받기 때문에 매출이 현금화되지 않고 채권으로 그냥 남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지금 제가 한 가지 하나 설명한 이유는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목을 고를 때 재무 비율을 보는 게 가장 합당해요. 상대적 우위성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표를 보고 근데 결국 재무 상태파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기업을 통으로 산다고 쳐요. 근데 뭐 재무 비율도 좋아, 현금도 좋아. 근데 재무 상태표는 이상해. 그러면 그 회사를 통째로 사고 싶겠어요? 왜냐면 재무상태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룬 기업이 이루는 자산 상태예요. 이게 부채도 있고 자기자본도 있지만 그걸 합친 거 가지고 어떤 자산 형체를 이룬 건데 그게 당연히 예쁜 기업을 통으로 매수하고 싶겠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되게 중요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주가하고 연동이 무관할 수 있어요. 왜냐면 특히 이제 주식은 과거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냐 미래도 되게 중요하고 현재와 미래가 오히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산은 그래서 과거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등한시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떤 종목은 이제 주식은 아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점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어떤 주가 시총이 떨어져도 이 저점 이하는 떨어지기 쉽지 않아. 왜냐면 그 저점을 뭘로 삼냐면은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을 가지고 해요. 특히 이제 유의미한 자산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유의미한 자산은 유동자산이나 현금자산, 특히 이제 뭐 투자부동산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점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고점 막 올라갈 때는 재무비율 워낙 훌륭한 막 날라가요. 주식판이 좀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보는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떨어지면 추가 매수 할 수도 있잖아요. 추가 매수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저점, 이 정도면 무조건 살 가치가 있다. 그 평가는 재무상태표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매출 채권이 엄청 많아. 근다고 이제 그거하고 시총을 비교해서 한 건 아니고, 유의미한 자산인 유동금 자산이나 보통 현금 및 현금 자산이나 유용 자산 중에서 이제 유의미한 부동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설명을 하지 않은데, 그리고 이제 투자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거 자산 상태를 보고, 내가 이 회사 못 벌더라도, 최근에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이 자산을 갖고 있는데, 회사가 갖고 있는데, 이 시총 이하는 허용하기 쉽지 않아. 이렇게 저점을, 저희가 이제 측정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재무 상태표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핑핑 돌아가는데요. 유동 자산은 뭐라고요? 1년 안에 현금화하기 용이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용이하다. 그래서 꼭 떨어진 게 아니지만, 재무상태표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걸 이제, 회사가 이제 검토하고, 큰 하자가 없으면 적정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100% 딱딱 떨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투자할 때 도움이 되니까요. 아무튼 재고자산은 뭐다? 공장이 있든지 상점이 진열되어 있는 제품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있죠?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은 뭐다? 매출 발생했는데 현금으로 받으면 좋겠지만 현금을 못 받고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채권, 매출 채권이라거든요. 그래서 매출 채권이 계속 증가해. 회사는 커지는데 매출 채권만 증가해.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증가해야 되죠? 그 밑에 있는 유동금융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금융자산인데 1년 안에 현금화하기 용이한 금융자산. 이게 회사가 커지면 이게 커지는 게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 회사인 거죠. 또 하나는 뭐 있죠? 밑에 보면 이제 네 번째로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동자산, 현금자산 이 두 가지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원호 필요해서 현금을 유동자산을 바꾸기도 하고 유동자산을 현금화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돈이 필요하다. 근데 현금이 없어. 근데 유동물 자산은 많아. 그럼 유동물 자산을 팔아가지고 현금 및 현금 자산을 만든 다음에 어떤 자기가 사고 싶은 사고 싶은 물건 사든지 그쵸. 투자를 하든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사요. 근데 비중이 물론 전체 비중을 봐야 돼요. 솔직히 자산 중에 전체 비중을 봐요. 지금 구분한 거 재고 자산은 적정재고가 중요한 거. 매출액 대비해서 적정재고 매출 증가해. 그럼 적정재고 증가한 게 맞아요. 근데 매출 증가 안 해. 근데 재고 자산만 계속 증가해. 그럼 문제가 있는 거고 매출 채권도 당연히 각계라면 제가 기업 오너야. 그럼 채권을 많이 갖고 싶겠어요? 노후화 되는데 당연히 현금을 받고 싶죠. 현금을 받아가지고 현금으로 그냥 갖고 있든지 아니면 유동 금융 자산을 갖고 있든지. 그래서 밑에 있는 유동 자산과 현금 자산이 유동 자산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전체 자산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이 최고예요. 그런 기업이 날라가게 돼 있어요. 당연히 왜 유의미한 자산인 거예요. 유동 자산하고 현금 및 현금 자산이 이 네 가지를 꼭 보셔야 돼요. 제가 매수할 기업은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INFP인데 유동 자산은 뭐다? 1년 안에 현금화하기 용이한 자산. 비유동 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하기 용이하지 않는 자산.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회사 입장에서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 금액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어떤 형체가 있으니까 그 형체에 대해서 측정한 거. 그래서 이게 약간 장난칠 수도 있어. 장난칠 수가 있어. 기업이 장난칠 수가 있어요. 그걸 확실히 못 따져요. 사유재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적정 여부만 판단을 회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상장이 얼마 안 되는 기업을 산다. 그러면 이제 도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장이 오래된 기업을 사는 게 최고죠.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그런 실수를 한 게 있는데. 아무튼 사담이고요. 일단 비유동 자산은 뭐가 있죠? 비유동 자산 1년 안에 현금화하기 용이하지 않는 자산. 먼저 유용 자산. 유용 자산은 뭐죠? 형체가 있는 거잖아요. 유니까 형체가 있는 자산은 뭐가 있죠? 기계 설비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이제 부동산인데 부동산 중에서도 영업과 관련된 영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동산을 유용 자산 안에 넣어요. 그래 보통 기계 설비나 영업하는데 필요한 부동산 그걸 유용자산이라고 하고요. 무용자산은 뭐예요? 없을 무잖아요. 형체가 없어. 특허권이다 영업권 이런 것을 무용자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투자 부동산도 있어요. 이 투자 부동산은 뭐냐? 영업과 무관하지만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시총에서는 유의미하긴 해요. 근데 고시총, 시총 엄청 큰 기업은 이 투자 부동산에 큰 의미가 없어. 물론 롯데 기업은 의미가 있어요. 물론 롯데 기업을 사라는 건 아니에요. 롯데 관련 기업은 오너는 좋겠지만 투자자들이 진짜 피할 업종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하면 이익률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이 엄청 낮아요. 그리고 약간 베일에 쌓인 기업이죠. 제 개인적인 그냥 의견입니다. 그다음 또 뭐 있죠? 비유동 자산 중에 유용자산, 무용자산, 그다음 투자부동산 또 뭐가 있죠? 유동 자산이 있었잖아요. 1년 안에 현금화하기 용이한 자산. 그럼 비유동 금융자산이 있었죠. 1년 안에 현금화하기 용이지 않는 금융자산. 그렇죠? 비유동 자산. 그다음 채권이 있었잖아요. 매출 채권. 그다음 장기 매출 채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장기 매출 채권. 그래서 비유동 자산에는 뭐가 있다? 유용자산. 이제 여기 의미 있는 게 어떤 기업은 유용자산 캐시 증가 안 해도 되는 업종이 있어요. 그래도 매출이 막 계속 증가해. 근데 어떤 기업 대부분 제조업은 유용자산이 크게 증가해야지 거기 걸맞게 매출 증가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얼마 전은 아니죠. 꽤 됐겠죠.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하는 기업들, 그래서 카카오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유용자 사진이 계속 증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진 않아요. 서버 증설할 필요가 있지만,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데, 유용자 사진이 엄청 증가하지 않아도 매출 발생해. 그게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하는, 기업이고, 전 세계 지금 시총에서 뭐 1, 2위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유형자산이 계속 증가하면 안 좋은 이유가 뭐죠? 노후화되세요, 노후화가.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유형자산 중에 기계설비도 있지만, 부동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 버는 기업이 있죠, 롯데기업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유형자산이 노후화되니까 감가상각은 보통, 물론 이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다 하지만, 유형자산에서는 감가상각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예전에 썼던 기술부가 노후화되니까 그걸 감가상각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조업 투자가 예전만큼 좋지 않죠. 제조업에는 계속 유형자산을 투자해야 되고 특히 이제 뭐 장차 부품업이나 뭐 항공주는 계속 노후화되잖아요. 돈을 벌지만 계속 노후화돼. 그래서 유형자산을 계속 사야 돼.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 문제예요. 솔직히. 유형자산이 계속 증가한 기업이 주가 안 올라가냐? 아니, 안 올라가지 않아요. 삼성전자도 유형자산 엄청나게 증가해요. 근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벌긴 하지만 그 유형자산을 계속 증가시켜야 돼. 왜냐면 예전에 썼던 기계설비는 못 써먹잖아요. 특히 반도체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알 건 유형자산을 계속 증가해야 되는 계속 유형자산을 새로 들여야 되는 기업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 왜냐면 돈 버는 것을 계속 투자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무형자산은 특허권, 영어권이 있어요. 자세한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이제 그 이제 특허권, 영어권은 그냥 대부분 아는 그런 내용이고 특히 영어권은 쉽게 말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기업이 어떤 다른 기업을 샀어요. 근데 장부상은 한 1천억이야. 근데 이 가치 있다고 평가해서 2천억 주고 샀어요. 그러면 1천억 차이 나죠. 그럼 1천억을 그 차익분을 뭐라고 하죠? 영어권이라고. 영어권으로 계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은 이제 유의미할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무형자산은 특허권이다. 그럼 특허권은 옛날 써먹을 때는 괜찮은데 옛날에 유의미했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특히 이제 신기술 계속 발달하고 이런 특허권 옛날에 받았던 특허권은 가치가 있다고 이제 계산을 했지만, 올렸지만, 몇 년 뒤에는 이게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형자산이 많은 기업은 그게 좋다고 평가를 못 해. 특히 이제 제약업 같은 경우도 안 먹는데 특허권을 얻었다. 그걸 어떤 일정 금액을 계상하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아무튼, 유형자산이 계속 증가한 기업은 좋지는 않다. 왜냐면 돈이 들어오지만 계속 투자해야 되니까 무형자산도 조심해야 된다. 특히 이제 특정 기업을 내가 언급하기 그런데 이 무형자산을 엄청나게 그러니까 돈은 안 들어오는데 이게 무형자산을 엄청나게 돈을 쏟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회사 발전하든지 매출 발생하는데 크게 기여를 못하지만 무형자산으로 엄청 계상을 해는 그런 이제 올리는 그런 일부 기업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무형자산은 정말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자산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투자부동산은 큰 기업은 투자부동산이 큰 거 의미 없어요. 롯데 기업 빼고 대부분은 투자부동산이 유의미하지 않아요. 그 시총에 비해서 투자부동산이 크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시총은 달라요. 하방을 이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장기금융자산은 뭐 똑같은 건데 금융자산은 똑같은데 1년 안에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이 유동자산이고 1년 안에 현금화가 용이하지 않는 자산이 장기금융자산인데 조심할 게 이제 제가 이제 그 재무 비율을 말할 때 그야 마이너스 차입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 같은 경우 마이너스 차입금이 계속 증가하다 갑자기 확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은 마이너스 차입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유동무 자산 와 현금 자산 이 금액이 있어요. 그리고 사채 차입금, 단기 사채 차입금 이거 차이가 그 여유현금이거든요. 여유현금이 늘어나면 계속 마이너스 차입금 증가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공부하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유용해요, 이 말이. 이 유동자산, 현금자산을 이제 오너의 의지에서 장기 유동자산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유동자산이 100억이야. 근데 이제 오너의 의지에서 유동자산을 10억만 만들고 90억을 장기금융자산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만약 차입금에서 계속 증가하다 갑자기 확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어떤 거냐면은 이 유동자산을 장기금융자산으로 바꿔버릴 때 만약 차입금은 유동자산하고 현금자산하고 사채 차입금과 그 차익이니까 유동자산을 줄여버리는 역할을 하면 만약 차입금이 증가하다가 확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만약 차입금이 갑자기 줄어든 걸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 유동자산이 장기 금융자산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건 제가 정보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기금융자산이 유동자산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유동자산은 뭐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현금 및 현금자산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러면 장기금융자산도 유동금자산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러면 장기금융자산이 유동금자산을 갈 수도 있지만 현금이 현금자산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세 가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유의미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진짜 어떤 책에도 없습니다. 정보를 엄청나게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산은 중요한 것은 결국 제가 이제 어떤 일본 사람이 쓴 책 보면 나오는데, 자본 총계는 형체가 없다. 부채도 형체가 없어요. 금액이 숫자일 뿐이에요. 근데 형체가 있는 건 뭐다? 자산이다. 그래서 이 형체가 있는 자산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특히 유의미한, 저희가 종목을 살 때 이 회사가 잘하고 있네, 오너가 그 평가될 때 유동자산과 현금성 자산이 계속 증가한 기업이 좋다. 매출 대권도 물론 증가할 수 있겠죠. 회사가 커지면. 그렇지만 회사가 뭐 엄청 커지도 않고 매출도 증가 안 하는데 매출 채권이 계속 증가한다. 문제가 있다. 제휴사한테 매출 계속 증가하지만 증가할 때 재고자산이 일정하게 증가할 수 있죠. 근데 매출 증가 안 해. 근데 재고자산이 계속 증가해. 그럼 문제가 있다. 그리고 유용자산도 돈이 들어오는데 계속 유용자산에 돈을 박으면 안 좋죠. 그래서 일정한 퍼센트로 유용자산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버는 돈 족족 다 유용자산을 증가하는데 쓴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인사도 되게 조심하라겠죠. 특히 제약업 조심해야 돼요. 장기금융자산은 유의미하고요. 투자봉사는 어떤 상황에서 유의미하다? 저시총일 때 유의미하다. 그렇죠? 그런 거고요. 그럼 제가 지금 말한 것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말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재무상태표에는 부채가 있어요. 부채. 이제 되게 이제 항목이 많은데 다 유의미하지 않아요. 유의미한 것은 사채, 차입금, 단기 사채, 단기 차입금이죠. 이게 두 개 중요한데, 이 사채는 일반인한테 이제 돈 빌릴 때, 이제 사채 주고 돈을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차입금 이제 기관한테 주로 하는 거고요. 아무튼 단기 사채 차입금을 유의미하게 볼 필요가 있냐면 이게 이자가 나가요. 이자 나가니까 안 좋은 거죠. 쉽게 말해서 저 같은 경우는 사채 차입금 없는 기업을 사요. 그냥 마음 편하게. 왜 이자 나가잖아요. 또 하나는 뭐죠? 장기 부채인데 1년 안에 갚을 부채가 뭐냐? 유동성 장기 부채. 장기 부채인데 유동성이다. 1년에 갚을 부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가 있고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예요. 그다음 매입 채무가 있어요. 매입을 했어요. 했는데 돈을 안 줬어. 그래서 채무인 거예요. 그래서 매입 채무가 안 좋죠. 근데 매입 채무 좋은 건 아닌데 어차피 이 채무는 현금으로 갚아야 돼요. 다 현금으로 갚아야 돼요. 채권이 있으니까 채권으로 대신 상각계 이러지 않아요. 여려가 있긴 한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아무튼 매입 채무도 부채는 맞는데 대신 뭐가 안 나간다?
이자가 안 나간다. 그래서 좋은 기업은 사채 차입금 아예 없어요. 애초에 없어요. 아니면 없어져. 근데 매입 채무는 증가할 필요가 있죠. 왜냐면 이자 안 내는 부채니까. 특히 각기업이 매입 채무를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면 돈을 줘야 되는 돈을 안 주고 채무만 지는 거야. 왜 이자 안 나가니까 좋죠. 그리고 이제 줄 돈을 안 주고 그 돈 갖고 이제 돈놀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입 채무는 회사가 커지면 매출이 커지면 매입 채무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회사가 엄청 커졌는데 다 매입 채무가 증가 안 한 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회사 규모가 커졌으면 매입 채무가 어떻게 보면 증가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1년에 갚을 부채가 유동부채인데 1년 안에 갚는 게 아니라 1년 이후에 갚아도 되는 부채가 비이동부채, INLP에서 비이동부채예요. 이것도 사채 차입금이 있어요. 장기 사채, 장기 차입금인데 이것도 이자가 나는 부채예요. 그렇죠? 좋은 게 뭐 어쩌다? 사채 차입금 자체가 없다. 아예 없다. 매입 채무가 장기 매입 채무가 있겠죠. 1년에 갚을 부채가 있고 1년 안에 갚지 않아도 되는 장기 채무가 있죠. 장기 금융부채. 중요한 건 뭐냐? 사채 차입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사채 차입금 계속 증가하느냐 줄어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좋은 기업은 사채 차입금이 아예 없고 아예 없어요. 매입 채무는 딸랑 있어. 그런 기업이 좋아요. 그런 기업 사는 게 마음 편하겠죠.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지만 좀 그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공부를 막 디테일하겠지만 결국 너무 가짓수가 많으면 종목을 선택하기 힘들어. 근데 어떻게 보면 좋은 기업은 어떻게 보면 사채 차입금이 아예 없고 아니면 줄어들고 있든지 매일 치면 딸랑 있어요. 장기 차입금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그 퇴직금을 줘야 되게 그 퇴직금 관련된 부채도 그것도 부채를 상기하는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설명했죠? 자산 얘기했죠? 그 다음에 부채 얘기했죠? 그럼 뭐 얘기할까요? 자본 얘기할 필요겠죠?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초기 자본금, 초기 이제 그 기업이 시작할 때 있는 자본금, 그 자본 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기업이 이제 IPO 할 때 돈이 들어오잖아요. 아니면 유상증자 할 때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금액을 기입한 거고요. 또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익잉여금이 뭐죠? 기업이 돈을 벌었어요. 근데 돈을 이제 비용을 처리한 다음에 남는 금액 있죠. 그걸 이익잉여금이라고 계속 증가해요, 보통.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은 자본금이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자본 잉여금도 유상증자 하지 않은 이상 증가 안 하고 IPO 하지 않은 이상 보통 대부분 하니까 IPO 하는 순간 자본 잉여금이 생기고 또 이제 돈이 너무 필요해. 근데 회사에 돈이 없어. 그럼 유상증자를 하잖아요. 유상증자는 자본 잉여금이 확 증가하겠죠. 자, 그런 거 아닌 이상 이익 나면 나머지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을 계속 쌓일잖아요. 그게 이익잉여금. 그래서 좋은 기업은 이익잉여금이 계속 어떻게 증가한다. 지금 제가 말한 이 자산 이 재무상태표 중에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관련 자본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훌륭하지 않더라도 주가 날아갈 수 있어. 재무율이 너무 이쁘면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선이 있어요. 어떤 시총이 있어요. 이 시총이면 살만해. 그러면 그때부터 사기 시작하나요. 근데 그 시총 아래 떨어져. 그러면 사죠. 근데 떨어져도 보통 이 주가가 시총이 떨어지면 공포감에 휩싸여요. 휩싸여서 막 추가 매수 못해. 근데 그 받침, 저점을 역할하는 게 재무상태표예요. 특히 이제 매출 효과가 증가 많이 있다고 중요한 건 아니고 유동물 자산은 현금 자산은 정말 유의미한 자산입니다. 그것보다 시총이 적어. 그것보다 시총이 낮게 막 떨어져. 그러면 막 주춤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걸 보고 나중에 돈만 사람들이 주가를 찍어서 날려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연동이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해당 기업의 성적표 같은 거잖아요. 그쵸? 이룬 거잖아요. 이룬 거. 결국 재무비율, 현금흐름표도 결국 뭘 위한 거예요? 회사 상황을 재무 상태를 예쁘게 만들기 위한 어떤 수단인 거예요. 결국 결과물은 뭐다? 재무 상태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입니다. 좋은 기업을 고른다는 것은 자산이 예쁜 기업을 고르는 건데 특히 유의미한 자산, 유동물 자산, 현금이 현금 자산, 그 다음 장기금융 자산이 큰 기업을 사는 게 좋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 유형 자산도 예전에 메가시스트 교육이 시장이 정말 폭락했어요. 근데 그 유형 자산이 그러니까 유형 자산도 유의미한 유형 자산인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원업에 근데 건물이잖아요. 건물 토지 건물 그게 이제 그 토지 건물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이야. 이 시총이 500억이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통으로 사고 싶잖아요. 그런 밑바탕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 물론 이제 메가스 교육은 그 800억대 그 시총이 되게 저시총이었어요. 그래서 토지 부동산 생각하면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개인이 엄청 샀죠. 물론 이제 기간 외에는 팔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1년 후에 이제 찍어서 날라갔죠. 너무 시총이 낮아지니까. 그 낮아진 그 바탕은 유형 자산이 역할을 한 거예요. 종목마다 다 다르지만 그지만 시총이 엄청 큰 기업은 유형 자산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시총이 몇 조야. 유형 자산 해봤자 막 1,000억, 2,000억이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종목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지금 말하는 것은 일반론을 말하는 거니까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다음 부채 중에서 사채 차익금 있는 회사는 안 좋다. 왜 안 좋냐? 이자가 나가니까 안 좋다. 이자 보상 비율에 뭐가 나가? 이자 나가잖아요. 그러면 차익금 사채가 없으면 어떻게? 이자가 안 나가잖아요. 그죠? 사채 차익금 없는 회사 사면 이자 보상 비율이 엄청 높을 거야.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이만큼인데 계속 늘 거 아니에요, 회사는. 근데 이자가 안 나가. 근데 이자 보상 비율이 엄청 크겠죠. 그래서 애초에 사익금 자체가 큰 기업을 안 사는 거야. 없는 기업을 사는 게 최고야,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래서 사채 차익금이 많은 기업, 많아진 기업은 안 사는 게 마음이 편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당연히 이익 이념이 계속 증가한 기업이 당연히 좋은 거고요. 이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한 건데, 제가 이제 재무제표를 지금 처음에 손익계산서를 말했고, 그지만 이제 그 매매할 때 못 써먹어. 처음에 매수할 때 못 써먹어요, 솔직히. 보유할 때 써먹어요. 그 다음에 재무비율은 뭐 어떻게 때 써먹는다? 상대적 우위성을 위해서 고를 때 써먹고, 그걸 재무비율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표를 보고, 그리고 기업의 과거와 현재의 성적표잖아요. 성적표는 뭘로 알 수 있다? 재무 상태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재무 상태표가 아무리 예뻐도 주가는 안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문제야. 왜냐면 기업은 과거도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현재 돈 버는 상황이라는데 미래의 전망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안 예뻐도 주가 진짜 날라가는 거 많아요. 그렇지만 재무상태표 역할은 제가 생각에 밑점을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시총을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가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주식 투자는 보는 것도 중요한데 안 읽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중에서 유의미한 자산을 금액을 계산해. 그 다음에 이 밑점 이 저시총이 떨어지면 무조건 산다 이런 마인드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결국 재무비율 아무리 예쁘고 현금표가 많이 예뻐도 재무상태표가 안 예쁘면 가짜예요. 가짜. 오늘까지 제가 재무비율을 얘기했어요. 근데 결국 이 재무비율을 안다는 것은 결국 종목을 고를 때 선택사항이 좀 더 잘 고를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론을 설명했는데 이게 이제 종목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주식이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지만 어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도 이제 뭐 십몇 년 동안 공부한 거잖아요. 십몇 년 동안 공부한 거니까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공부 방법 뭐냐? 이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저는 이제 재무제표 관련 책을 10몇 권 읽었어요.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전체로 하기는 힘들어요. 솔직히 힘들고, 왜냐면 시간을 엄청나게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을 힌트를 얻고, 재무제표 책은 이제 솔직히, 추천하기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왜냐면, 저는 이제 여러 책을 보고 이제 그걸 다 좀 어느 정도 안 다음에,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속가는 작업하고, 또 종목을 엄청나게 보면서 유의미한 종목이 뭔가를 알아낸 다음에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이게 중간 과정에 제가 상나하고 지금 결과론적인 이야기한 거라서 재무제표 책을 추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책 본다 해서 제가 말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지식 쌓기 위해 재무제표 책을 몇 권을 봐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이제 재무제표 책도 추천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한 권을 추천하기 좀 곤란해요. 솔직히 말해서. 재무제표 좀 될 수 있으면 얇은 책,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책은 워런 버핏의 재무제표 활용법이라는 책이에요. 그걸 뭐 기본적으로 다 보는 책이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뭐 추천할 만하죠. 아무튼 제가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핵심만 얘기한 거예요. 핵심만 얘기하고 근데 이 핵심도 되게 많잖아요. 이거 암기한 다음에 종목을 볼 때도 쉽지 않아. 왜냐면 되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제가 추천한 바보다 대박 종목자, 신사 종목을 딱 적어놔. 리스트를 쫙 뽑은 다음에 그 종목을 제가 재무비율이라든지 현금흐름표라든지 재무상태표라든지 쭉 봐가지고 왜 이 종목이 날아갔는가를 분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1순위보다 재무비율을 보는 거예요. 이제 지금 생각나는 게 뭐 도전비중, JYP, 뭐 FNF, 뭐 유명한 종목들 있잖아요. 재무상태표도 되게 예뻐지고 현금도 좋고 재무비율 엄청나게 예뻐요. 물론 안 예쁘면서 날아간 게 있어요. 물론 그런 종목은 어떻게 되겠어요? 날아가긴 날아요. 다 떨어지겠죠. 당연히 가짜니까 진짜로 골라야 돼요. 진짜를. 왜냐면 진짜 골라야지 산 다음에 쉽게 말해서 사트 매매는 올라갈 때 사서 떨어지기 전에 판다는 건데 그러면 인생이 고달파요. 정말 좋은 시점에 산 다음에 해외여행을 몇 개월 가버릴 수 있는 주식투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이 편하고 주식투자가 유의미한 거예요. 이제 차트 매매 하든지 뭐 재무상태 뭐 필요 없고 남이 올릴 때 돈 안 벌리고 올릴 때 사서 떨어지면 파면 된다 이런 마인드 정말 위험합니다. 돈이 클수록 위험하고요. 인생이 고달파요. 고수가 될 수는 없어. 버핏 관련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몇 권 권하지 않지만 읽어보면 지금 제가 이제 버핏 따라쟁이니까 거의 걸맞는 생활을 하고 싶고 거의 걸맞는 투자를 하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알려드린 거예요. 아무튼 몇 번 다시 보시고 그걸 머리에 암기하세요. 아니면 뭐 적어놓으셔 가지고 그 시각을 가지고 JYP나 뭐 FNF라든지 도전비주라든지 뭐 리노검이라든지 다 한번 봐보세요. 맞나 안 맞나.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